처음으로 볼 책은 황현 선생의 매천야록이라는 책입니다. 매천은 황현 선생의 호고요. 야록은 야담, 야사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은 1864년, 그러니까 고종 1년 때부터 1910년 한일 강제병합이 있던 해까지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황현 선생은 1855년 태어난 1910년 세상을 떠났고요. 황현 선생이 태어났던 1855년은 정순원철 철종 6년 때입니다. 그때 다른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면 1853년에 페리제독의 미국 페리제독의 흑선이 일본에 내항을 해서 통상을 요구했고요. 1856년에는 프랑스에서 플로베르가 보바리 부인이라는 작품을 쓰기도 했습니다. 황현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문장에 재능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한말 3재 중에 한 명으로 불렸다고 하고요. 장원의 급제를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전남 광양 출신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장원의 급제를 했는데 시골 출신이라고, 그때 당시에 세도 정치, 붕당 정치가 너무 심하다 보니 장원급제의 성적인데 2등으로 밀려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를 참지 못하고 벼슬의 뜻을 접게 됩니다. 불합리에 참지 못하는 좀 성격,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천야록은 이제 원서를 보면 전 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분량은 하루에 일어났던 일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원고지 한 2장에서 3장 분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각종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마음에 드는 얘기, 의미가 있다 싶은 얘기를 잘 정리를 해서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이제 SNS에 올리는 그 정도의 규모로 문장 규모 자체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간중간 훨씬 더 긴 내용도 한 2~3페이지 정도 책 기준으로 그런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요. 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이 책의 내용을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데요. 매천피라 무완인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천의 붓 아래 완전한 사람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매천황현은 전천후로 다 비판하는, 다 까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지위, 고화 이런 거 막론하고요. 나쁜 점이 있다라면 까는, 비판하는 인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좀 재미있는 예를 보면요. 대원군이 10년간 모은 국고를 1년 만에 탕진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책의 전반부를 차지하는 대원군과 흥선대원군과 고종과 명성황후의 어떤 그 양자 간의 권력 다툼이 주요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대원군이 모은 돈을 고종과 명성황후가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임금과 중전이 하루에 1000금씩 썼으니 내수사의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결국 호조나 선회청에서 공금을 빌렸었는데 재정을 맡은 신하 가운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따지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리하여 운연히 10년간 모은 것을 1년도 안 되어 모두 탕진했다. 이때부터 벼슬을 팔고 과거를 파는 나쁜 정치가 잇따라 생겨났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흥선대원군 예전에 역사책, 국사책에서 배우셨던 분도 있을 텐데 흥선대원군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서원 철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생들이 극렬 반대했다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이때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었지만 서원에 소굴을 만들던 유생들은 마치 비상지변이라도 당한 것처럼 하루아침에 처소를 잃었다. 미쳐 날뛰고 부르짖으며 잇따라 대궐 문 밖에 엎드려서 상소했으니 양식 있는 이들이 비웃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책 전반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과 고종 명성황후와의 권력 다툼, 이 내용이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런 권력 다툼에 하에서 민생, 그러니까 민중의 삶이 너무 힘겨워지는 가운데 동학농민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학농민운동을 자력으로 막을 여력이 없었던 정권이 일본과 청나라, 그러니까 외세의 힘을 빌리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외세의 영향력이 점차 커져나가면서 결국 만국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이 책은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매천 황현 선생이 무슨 혁명가라던가 아니면 의병으로 활동을 했던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개혁주의자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을 비적이라고 표현했던 것도 잘 알려진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황현 선생은 보수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권력자들의 부패에 대한 분노, 그리고 고통받는 민중에 대한 애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일관된 내용을 보여주고 일관된 자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94년에 갑오개혁에 대한 얘기를 보면 황현 선생이 우국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또 객관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는지를 또 보여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제의 영향력 하에서 갑오개혁이 이루어진 과정에 일본이 어떤 제시했던 여러 가지 개혁 방안들에 대해서
그 방안들이 진심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증세에 따라 처방해준 약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우리가 힘써 행했다면 어찌 오늘과 같은 화가 있었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 친 뒤에 남이 치느니라 라는 문장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이제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물론 단순히 외세의 어떤 억압이라던가 공격이 있겠지만 그 전에 스스로 개혁하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었을 때 그러한 비극적인 망국의 역사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황현 선생이 얼마나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엄정한 시선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책은 쭉 이제 그렇게 흘러갑니다.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을사조약과 정미조약, 그리고 한일 강제병합까지 그 흐름에 따라서 망국의 과정을 황현 선생이 차분히 바라보고 있고요. 그 점점 이제 비극적인 분위기로 흐르게 되죠. 그리고 결국 한일 강제병합이 있었던 날 황현 선생은 약을 먹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현 선생이 남은 시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시의 마지막 문장 중에 하나, 인간 세상에 글하는 사람 노릇 어렵기만 하구나 라는 문장과 함께 세상을 황현 선생은 떠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현 선생은 어떤 혁명가라든가 아니면 의병장으로서 활약을 했던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권력자들의 부패에 대한 분노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민중에 대한 애정이라는 관점에서 일관된 관점을 갖고 세상을 바라봤고요. 그 시선 자체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엄정했던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분열돼 있고 혼란된 사회라고 봤을 때 황현 선생의 시선으로 지금 이 사회를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황현 선생 같은 사람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과 함께 책을 봤습니다.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